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솔쌤의 세계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절대왕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왕정은 16세기부터 18세기에 걸쳐 등장한 것으로 왕이 절대적이고 강력한 권력을 행사했던 정치 제도입니다. 그러면 절대왕정은 어떻게 등장한 걸까요? 먼저 기존의 봉건 질서가 흔들렸기 때문이야. 원래 중세시대에는 왕을 견제하는 세력, 교황, 제후, 기사가 있었잖아. 이들의 힘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16세기가 되면 이들이 다 몰락을 해요. 십자군 전쟁 이후 교황권은 바닥을 치고요. 화약이 만들어지면서 기사들도 몰락하고 신학로 개척 이후 가격혁명으로 제후들도 경제적으로 많은 타격을 입습니다. 반면에 새롭게 상공업에 종사하는 시민계층이 성장하기 시작해 이처럼 약해지는 봉건 세력과 성장하는 신흥 시민계층은 세력 균형 가운데에서 왕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절대왕정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절대왕정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었을까요? 일단 사상적으로는 왕권 신수설이 뒷받침해 줍니다. 왕권 신수설이란 왕의 권한은 신이 준 거라는 얘기예요. 왕권은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거야. 그러니까 왕은 절대적인 존재 때문에 왕의 말에 복종을 하라는 거지. 이러한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왕의 절대적인 권력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였던 거예요. 아, 당연한 것이구나. 이렇게 세뇌를 시킨 거지. 두 번째, 정치적으로는 관료제가 생깁니다. 이전에 봉건제도 하에서는 왕이 영토를 다 다스리는 게 아니라 왕은 요 정도만, 나머지는 왕을 따르는 밑에 제후들이 각각 자기 지역을 다스렸어. 하지만 이제는 왕이 직접 모든 땅을 다스리는 중앙 집권 형태로 바뀐 거지. 그러려면 왕을 도와 일을 해줄 신하들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일을 할 전문 관료들을 뽑은 거야. 이것이 관료제였고요. 두 번째는 상비군, 늘 준비되어 있는 군대를 갖추게 됩니다. 전에는 충성서약을 한 제후나 기사들이 전쟁이 나면 군대를 이끌고 와서 같이 싸우는 방식이었는데 이제 봉건제가 없어졌어. 그래서 잘 훈련된 군대, 상비군을 만들어 왕이 필요할 때 바로바로 군대를 동원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절대군주를 보필하고 충성하는 관리와 강력한 군사력으로 왕권을 강화시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하려면 경제적으로 돈이 많이 필요해. 관료들, 상비군 월급을 줘야 하잖아. 이때 왕은 이 돈을 상인들의 뒤를 봐주면서 지원을 받았어. 상인들 역시 왕 중심의 통일 국가가 경제 활동에 좀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왕과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절대왕정은 상공업에 종사하는 시민계급의 경제활동을 지원해 주었고요. 또한 중상주의 정책을 실시합니다. 중상주의란 상업, 무역을 중요시하는 정책인데요. 그래서 상업, 경제 시스템을 국가가 통제를 합니다. 이러한 중상주의는 처음에는 중금주의라고도 불렀어. 금과 은을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즉 금과 은을 부의 원천으로 보고 이것을 많이 가지면 경제가 발전한 나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뒤에는 무역 차액주의가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수출은 가능한 많이 하고 수입은 적게 하는 정책을 실시해서 차액을 남기자는 거야. 그리고 그 차액으로 금은을 사자는 거지. 그래서 수입을 막아요. 완성품을 수입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돈이 다른 나라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수입을 억제하려고 수입할 때 매기는 세금, 관세를 높였습니다. 또한 원료를 수출하는 것도 막아. 딴 나라에게 주지 말고 그 원료로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만들라는 거지. 반면에 수출은 적극적으로 장려합니다. 다른 나라의 물건을 많이 팔아야 돈을 버니까. 이처럼 중상주의의 핵심은 수입은 줄이고 돈이 되는 수출은 늘리면서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거고요.
때문에 원료를 가져오고 물건을 판매할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식민지를 개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대 왕정은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어요. 일단 서유럽 같은 경우에는 16세기부터 시작해서 17세기, 동유럽은 좀 늦어요. 17세기 중엽부터 18세기, 서유럽보다 한 100년 정도 시기가 늦죠. 그 이유는 서유럽의 경우는 봉건귀족의 힘이 약화되고 시민계층이 성장했던 반면에 동유럽은 봉건귀족의 특권이 강했고요. 여전히 농노제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상공업과 도시의 발달이 늦다 보니 시민 계급이 성장을 못했거든. 그래서 서유럽보다는 좀 더 늦게 절대 왕정이 출현을 합니다. 그럼 이제 개별 국가들이 어떻게 왕권을 강화시켜 나갔는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서유럽의 절대 왕정을 이끌었던 중요한 왕들은 3명이 있습니다. 펠리페 2세, 엘리자베스 1세, 루이 14세였고요. 에스파냐부터 이제 볼게요. 에스파냐는 신항로 개척에 앞장섰던 나라였죠.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을 식민지로 삼고 여기에서 나온 금과 은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절대 왕정을 수립한 나라였습니다. 에스파냐의 절대 왕권을 이룬 왕은 16세기 펠리페 2세였고요. 이 왕에게는 전쟁에 나가면 무조건 승리하는 최강 함대, 무적 함대를 가지고 오스만 제국과 싸웠는데 레판토 해전에서 승리를 한 거야. 그러면서 굉장히 승승장구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포르투갈을 병합하기도 하고 굉장히 잘 나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마어마하게 큰 식민지에서 물건들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국내 산업을 발달시키려는 노력을 안 하는 거야. 해외에서 가져온 자본을 바탕으로 국내 상공업을 발전시켜야 했는데 뺏어오기만 한 거지. 게다가 극단적인 가톨릭 강화 정책을 해가지고 식민지였던 네덜란드와 충돌이 발생하고 결국 네덜란드는 독립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네덜란드를 당시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가 지원을 해줍니다. 그 결과 에스파냐와 영국 간의 해전이 발생하는데요. 이때 에스파냐의 무적 함대가 영국에게 격파당하면서 이후 에스파냐는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몰락해요. 두 번째는 에스파냐로부터 독립한 네덜란드. 원래 네덜란드는 에스파냐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네덜란드는 신교, 에스파냐는 구교로 종교가 달랐어. 그런데 에스파냐가 구교, 가톨릭을 강화하니까 결국 독립을 위해서 전쟁을 하게 되고 17세기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독립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네덜란드는 동인도 회사를 만들어서 해외로 진출을 해요. 인도네시아를 식민 지배하고 일본의 에도 막부와 유일하게 교류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시 유럽의 상선 중에 4분의 3이 네덜란드 소유일 정도로 굉장히 많은 배를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이 많은 배를 가지고 중개무역을 해서 번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영국입니다. 영국은 16세기 엘리자베스 1세 때 왕권이 절정에 이르는데 이때 통일령을 반포해서 영국 국교회가 성립되었죠. 그리고 펠리페 2세의 무적 함대를 격파했고요. 영국 역시 동인도 회사를 만들어 아시아, 특히 인도 지역으로 가서 무굴 제국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가져온 여러 산물을 바탕으로 국내 상공업을 발달시키는데 특히 영국에서는 모직물 산업이 발달해요. 그러자 양털의 가격이 올라가고 이게 돈이 되니까 땅 있는 사람들이 농민들을 내쫓고 울타리를 쳐서 양을 기르기 시작하는 인클로저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에 르네상스 때 토마스 모가 양들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잖아. 그 정도로 영국에서는 모직물 산업이 굉장히 발달해요. 그러다 보니 땅에서 쫓겨나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었던 농민들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가게 되고 하루 일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
결국 수많은 빈민들이 도시에 넘쳐나게 되었고요. 이러한 빈민을 통제하기 위해 빈민구제법을 제정합니다. 그 다음 프랑스는 앙리 4세 때 낭트 칙령으로 신교였던 위그노를 인정해주면서 위그노 전쟁을 끝냈죠. 종교전쟁을 정리하면서 절대 왕정의 기틀을 마련했고요. 그 뒤 루이 14세 때 왕권이 엄청 강해집니다. 이 사람은 짐이 곧 국가다. 나는 태양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왕권을 강화시켜 나갔는데요. 당시 루이 14세는 재무장관이었던 콜베르의 중상주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돈을 많이 벌어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번 것보다 쓴 게 더 많은 거야. 먼저 베르사유 궁전이라는 바로크 양식의 엄청 으리으리한 궁전을 만들었고요. 이 궁전에 당대의 유명한 예술가들과 사상가들을 초대해서 연회를 즐기며 자신의 권위를 보여주곤 했습니다. 특히나 유명했던 것이 바로 거울의 방이에요. 수백 개의 거울을 설치해 놓았는데 유리창으로 햇살이 들어오면 맞은편 거울에 반사되도록 해서 반짝반짝 빛이 나고 엄청 화려한 방이었습니다. 당연히 돈이 많이 들어갔겠죠. 또 전쟁도 너무 많이 해요. 무리한 대외 원정으로 돈을 많이 씁니다. 게다가 가톨릭 강화 정책을 펼치면서 할아버지가 만든 이 낭트 칙령까지 폐지를 해버리게 되는데요. 낭트 칙령이 뭐였어? 바로 위그노들을 인정해 준 거였잖아. 그런데 이거를 폐지해버리니까 위그노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 프랑스를 떠나버려. 그런데 문제는 당시 위그노들은 프랑스에서 칼뱅을 믿었던 사람들이고 칼뱅은 돈을 버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잖아. 그래서 주로 상공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많이 믿었어. 그런데 이들이 다 해외로 뜬 거야. 이로 인해 프랑스의 상공업이 위축되고 굉장히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루이 14세 말기가 되면 국가 재정이 굉장히 힘들어져 파탄이 나요. 재정 적자가 지속되고요. 그래서 나중에 루이 16세 때 돈이 없으니까 세금을 걷기 위해 삼부회를 소집하다가 결국 프랑스 혁명을 맞이하게 된 거지. 두 번째는 동유럽의 절대 왕정입니다. 동유럽은 오스트리아의 마리아 테레지아,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2세,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 예카테리나 2세가 있고요. 프리드리히 2세와 표트르 대제가 특히 좀 중요합니다. 이들은 특징이 계몽 전제군주라는 표현을 써요. 이때 서유럽에서는 계몽 사상이 발전하던 시기였는데 계몽 사상의 핵심은 사람은 평등해 때문에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런데 동유럽의 왕들이 이러한 계몽 사상에 빠져서 내가 왕으로서 계몽 사상을 적극적으로 백성들에게 알려줘야지 이런 얘기를 해요. 자, 먼저 프로이센은 지금의 독일, 이때는 신성로마 제국으로 불렸는데 이 시기에는 여러 개의 작은 국가로 쪼개져 있었고요. 그 중에 하나가 프로이센이었습니다. 프로이센의 강력한 왕이 바로 프리드리히 2세였는데 이 사람 역시 계몽 사상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마키아벨리에 반대하는 반마키아벨리론이라는 책을 쓰기도 합니다. 마키아벨리는 누구니? 르네상스 시기 때 군주는 윤리적으로 옳을 필요 없다. 결과만 좋으면 돼.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잖아. 그런데 그러한 주장에 거부감을 가지고 프리드리히 2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주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군주는 자신의 그 어떤 이익보다 정의에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면서 마키아벨리를 비판을 했고요. 그래서 군주는 국가 제1의 공복, 심부름꾼, 국가나 사회의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계몽 전제 군주를 자처했습니다. 그리고 프로이센 밑에 있었던 오스트리아와 전쟁을 합니다. 당시 오스트리아에서는 남자만이 왕을 할 수가 있었는데 문제는 당시 왕이었던 카를 6세에게는 아들이 없는 거야. 그래서 법을 바꿔서 딸이었던 마리아 테레지아에게 왕위를 넘겨주기로 하고 주변 국가들에게도 다 미리 얘기를 해놨어.
그런데 막상 카를 6세가 죽고 딸인 마리아 테레지아가 왕이 되자 프리드리히 2세가 이를 문제 삼으면서 공격을 해옵니다. 이것이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이고요. 여기에서 프로이센이 승리하면서 오스트리아의 슐레지엔 지역을 뺏어옵니다. 그러자 화가 난 오스트리아는 세 차례에 걸쳐 프로이센과 싸우지만 결국 슐레지엔을 되찾아오지는 못해요. 그리고 또 하나 베르사유 궁전을 모방해서 우아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로코코 양식의 상수시 궁전을 짓기도 합니다. 마지막은 러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표트르 대제예요. 이 사람은 상당히 깨어 있었어. 오픈 마인드야. 이분은 러시아가 왜 발전하지 못할까 생각을 하면서 유럽에 직접 방문을 합니다. 네덜란드, 영국 이렇게 잘 나가는 나라들을 돌면서 실제로 조선소에 가서 조선공으로 일도 해보면서 배 만드는 법도 배워오고 군사훈련 기법도 배워와. 그리고 다시 러시아로 돌아와서 서유럽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칩니다. 서유럽화 정책 중에 좀 특이한 게 수염세의 도입인데요. 표트르 대제가 서유럽에 가보니까 대다수가 깨끗하게 면도를 해서 수염이 없는 거야. 그런데 러시아의 귀족들은 턱수염을 길게 기르고 다녔거든. 그러자 표트르 대제는 이러한 관습이 후진국의 상징이라고 생각해서 수염을 기르지 못하게 한 거야. 수염을 다 잘라버리라고 했어. 그런데 귀족들은 이게 러시아의 전통인데 수염 자르기 싫단 말이야. 반발이 심하다 보니까 그러면 정 기르고 싶으면 세금을 내라고 한 거지. 이것이 수염세였습니다. 그리고 스웨덴과 북방 전쟁을 통해 영토를 확장해 발트 지역으로 진출하는 교두보를 마련합니다. 유럽으로 나갈 수 있는 입구를 연 거지. 그래서 새로운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건설하고 아예 수도를 여기로 옮겨요. 그리고 시베리아를 먹고 아시아 지역으로도 계속 내려가다 보니까 어느새 청나라와 만나게 된 거야. 그 결과 청나라의 강희제와 네르친스크 조약을 맺어 국경선을 정하기도 합니다. 이후 예카테리나 2세 역시 자신을 계몽전제 군주라고 얘기해. 하지만 이름과 달리 농노제를 오히려 더 강화시켰고요. 그리고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과 함께 폴란드를 조금씩 나눠 가지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는 절대 왕정에 대해 살펴봤고요. 여기까지가 이번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되겠습니다. 모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요.